네, 이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따위 정신 상태로 서 있는 거냐.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로 꼽히는 505 특수임무단. 그곳의 면회실은 주말을 맞아 찾아온 가족, 연인들로 북적여야 했지만 지금은 얼음장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모든 소음의 근원지는 한 중년 남성이었다. 핏대가 선목,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얼굴로 이제 갓 20살을 넘겼을 법한 어린 병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의 견장에는 중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성철, 505 부대의 작전 과장으로 부대 내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의 고함 소리는 면회실의 유리창을 뒤흔들 정도였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가족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즐거워야 할 면회의 순간이 한순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박성철 중령의 소나귀에 잡힌 젊은 병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죄목은 어이없게도 박중령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것뿐이었다. 면회실을 순찰하던 박중령의 눈에 띄었고 긴장한 나머지 경내 구호가 조금 작게 나왔다는 것이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었다. 사소한 꼬투리는 순식간에 군 기강회의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부풀려졌다. 이 살벌한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동요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는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차분하게 내린 머리카락과 단아한 옷차림, 온화한 인상은 이곳의 험악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 고요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정성스럽게 싼 보온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오늘 그녀는 사랑하는 조카 김민준 일병을 만나러 이곳을 찾았다. 어릴 적부터 유독 자신을 따랐던 조카가 최정예 특임단에 자원 입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했다. 험한 훈련을 받을 조카를 위해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조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 도시락을 가득 채웠다. 수연은 박성철 중령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한 자를 짓밟으며 희열을 느끼는 저열하고 비겁한 권력욕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단 몇 분의 관찰만으로도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다. 박성철이라는 인간은 최악의 부류였다. 목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와 내 놈 부모님이 내 놈을 이따위로 가르쳤나. 사회물이 덜 빠진 놈들은 이렇게 매가 약이지. 박중령의 폭언은 선을 넘고 있었다. 병사의 인격은 물론 그의 부모까지 모욕하는 발언에 면회실에 있던 몇몇 어머니들이 낮은 탄식을 내뱉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상대는 현역 군인, 그것도 영관급 장교였다. 민간인이 함부로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수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는 평생을 조용하고 부드럽게 살아왔지만 불의를 외면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속한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지금 저 어린 병사는 단지 한 명의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어쩌면 자신의 조카 민준이 겪을 수도 있는 부조리의 예고편처럼 보였다. 박중령은 젊은 병사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다. 오늘 내 놈은 면회 끝이다. 당장 연병장으로 가서 해질 때까지 완전 군장으로 뺑뺑이 돌 준비나 해.
내가 특별히 지시할 테니 아주 추억에 남는 주말을 보내게 될 거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병사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박중령은 만족스러운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조용히 앉아있던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박성철 중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수연은 박중령과 겁에 질린 병사 사이에 조용히 섰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박중령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위아래로 수연을 훑어보았다.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강남 사모님이었다. 그는 이런 부류의 여자들을 속으로 경멸했다. 군대의 무서움을 모르고 자기 자식만 감싸고도는 극성스러운 엄마들이라고 생각했다. 웬 아주머니가 함부로 끼어드시오. 여기는 군사시설입니다. 민간인은 빠져주시죠. 박중령이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연이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수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중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제가 보기엔 이 병사가 특별히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면회실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성철 중령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민간인, 그것도 여자 따위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주머니, 지금 제정신이요. 당신이 군대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요. 당신 아들이요. 아들이라도 이런 식으로 감싸는 건 군법을 어기는 행위요. 그는 수연을 겁주기 위해 군법까지 들먹였다. 수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에는 닿지 않았다. 제 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지요. 특히나 가족들이 지켜보는 이 면회실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중령님의 행동은 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녀의 말은 박중령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당신 오늘 여기서 군대 무서운 맛을 한번 제대로 봐야겠어. 여봐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가 소리쳤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수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세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박중령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직접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고 손을 뻗었다. 그의 더럽고 폭력적인 손이 수연의 단아한 옷 위로 닿으려는 찰나. 수연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손, 당장 치우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서늘한 예언과도 같았다. 박성철 중령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존재 앞에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뻗었던 손을 공중에서 멈칫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면회실을 가득 메웠다. 모든 비극과 희극의 서막이 바로 그곳에서 오르고 있었다.
박성철 중령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면회실 문이 열리며 낭랑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작은 엄마 앳된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가 늠름한, 그러나 눈빛 많은 소년처럼 맑은 병사 하나가 환한 얼굴로 들어서고 있었다. 바로 이수연이 애타게 기다리던 조카, 김민준 일병이었다. 민준은 면회실 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아직 감지하지 못한 듯 곧장 작은 어머니에게로 달려왔다. 그의 시선에는 오직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작은 어머니, 이수연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큰아버지 댁에서 자란 민준에게 작은 어머니 수연은 어머니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작은 엄마, 오래 기다리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 수연의 앞에 서서 해맑게 웃었다. 그 순수한 미소 한 번에 방금 전까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수연의 얼굴이 눈 녹듯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조카의 팔을 잡으며 상아를 훑어보았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그동안 잘 지냈어. 훈련은 힘들지 않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우리 강아지. 수연의 목소리에는 따스한 온기와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두 사람의 재회는 한 폭의 그림처럼 다정했다. 이 순간만큼은 면회실을 짓누르던 공포와 긴장감이 잠시나마 옅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지독히도 짧았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성철 중령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허공에 멈췄던 자신의 손을 슬그머니 내렸다. 이수연이라는 여자의 알 수 없는 기세에 잠시 주춤했던 그는 김민준의 등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다. 저 여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껄끄럽지만 저 여자가 애지중지하는 조카를 이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저 여자의 오만하고 고고한 콧대를 꺾어버릴 절호의 기회였다. 이게 누구신가 했더니 김민준 일병 아니야. 박중령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 민준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다. 작전과장 박성철 중령의 얼굴을 확인한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하며 우렁차게 경례했다. 충성 일병 김민준. 박성철 중령님께 경례합니다. 박중령은 민준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았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그의 눈빛은 민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었다. 민준은 숨 막히는 압박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 놈. 군악골이 이게 뭐냐. 박중령이 민준의 발을 구둣발로 툭 차며 말했다. 아침의 전투와 광은 냈나 최정예 특임단 용사라는 놈이 전투화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야 되겠어. 민간인 여자친구나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면회실에 놀러 왔나. 그의 지적은 터무니없었다. 민준의 전투화는 비록 훈련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군인 기준으로 본다면 훌륭하게 관리된 상태였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군대에서 상급자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 모습을 본 수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박성철의 저열한 의도를 그녀는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민준을 통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다. 박중령의 모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이놈.
눈빛에 반항심이 가득하구나. 작은 어머니라는 사람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 되는 게 없나 보지. 그의 시선이 민준의 뒤에 선 수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내가 아끼는 조카가 내 손에 있다고 말하는 듯한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아주머니, 박중령이 수연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다. 조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요? 군기가 아주 빠져서는 이런 놈을 어떻게 믿고 나라를 맡기겠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우니까 군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요. 그의 모든 말은 교묘하게 수연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수연은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녀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주체할 수 없이 차오르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토록 깊은 사리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성철 중령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경멸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자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행동은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박성철 중령과 민준 사이에 다시 한번 벽처럼 섰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성철 중령님. 그녀가 그의 계급을 또박또박 불렀다. 저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제 조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군인의 복장 상태를 지적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줄 것이 아니라 정식 절차에 따라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규율일 텐데요. 중령님께서는 지금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직권을 남용하고 계십니다. 수연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논리정연했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성철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면회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다. 저 평범해 보이는 부인이 어떻게 저렇게 대담하게 현역 중령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일까? 민준 역시 작은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가 알던 작은 어머니는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었기 때문이다. 박성철 중령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거의 보라색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수연의 말에 단 한마디도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명백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민간인 여성에게 정곡을 찔리자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고함을 내질렀다. 내년이 뭔데 감히 나한테 규율을 들먹여.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날뛰는 거야. 좋아. 내년이 그렇게 아끼는 조카놈이 오늘부로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구경하게 해주지. 김민준, 일병 당장 나를 따라와 영창에 쳐넣기 전에 내 놈의 군인 정신을 아주 뿌리부터 뜯어고쳐 주겠다. 박중령은 민준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었다. 민준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민준은 절망적인 눈으로 작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다. 수연은 그 눈빛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 속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당신은 군인의 아내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이야. 어떤 군인도 당신 위에 군림할 수 없어. 만약 부당한 일을 겪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알려줘. 수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박성철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군대라는 건강한 조직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가 그 부조리의 희생양이 되게 둘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핸드백을 열었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박성철 중령이 김민준 일병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면회실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밝혔다. 거기 서십시오. 중령.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면회실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우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박성철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의 등 뒤로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핸드백을 연 채 그 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이수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제가 한 번만 더 경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손을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박성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한낱 민간인 아줌마가 현역 중령인 자신에게 감히 명령을 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고 있었다. 그의 군 생활이 10여 년 동안 이런 모욕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이 여편네가 정말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그가 민준의 팔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고 수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수연의 바로 코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쩔 건데, 당신 같은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는데. 남편한테 달려가서 꼰지르기라도 하려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저열하고 모욕적이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차마 듣기 민망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박성철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길바닥에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혐오감을 담고 있었다. 수연의 그 평온한 태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박성철은 자신의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내 그 잘난 남편이 뭐라도 되는 사람인가 보지 그래. 어디 한번 전화해봐.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 여기 있는데. 그깟 당신 남편이 온다고 해서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그는 수연이 군대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세상, 물정, 어두운 여자라고 확신했다. 군대는 그들만의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폐쇄적인 사회였다. 민간인의 상식이나 압력 따위는 쉽게 묵살될 수 있는 곳. 그는 자신이 이 면회실 안에서는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싶었다. 아주머니.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는 더욱 악랄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군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여기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하늘이야. 내가 내 조카를 당장 영창에 쳐넣는다고 해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알겠어. 그의 뜨거운 숨결이 수연의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보통의 여자라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거나 눈물을 보였을 상황. 그러나 수연은 그 자리에 뿌리 박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그래서 그게 당신이 가진 힘의 전부인가요? 중령님. 그 한마디는
박성철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뭐라고 그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이 미친 여자가 수연의 조용한 반격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더 이상 말로는 이 여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굴복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군인을 가르쳐. 박성철이 야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손을 번쩍 들었다. 그의 손이 수연의 뺨을 향해 날아가는가 싶던 바로 그 찰나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단순히 때리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이 여자의 고고한 자존심을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아주고 싶었다. 그의 손이 방향을 바꿔 수연의 단정한 블라우스 멱살을 향해 뻗어왔다.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자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였다. 작은 엄마, 그 모습을 본 민준이 비명처럼 외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그를 붙잡았다. 상관에게 대드는 것은 하극상, 군대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였기 때문이다. 놓으십시오. 민준이 발버둥치며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면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박성철의 거친 손이 마침내 수연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옷감이 거칠게 구겨지는 소리가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박성철은 자신의 손에 잡힌 수연의 옷깃을 통해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떨림이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자의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가 한계점을 넘어 차갑게 식어버린 존재가 내뿜는 살기 어린 진동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박성철의 손을 굳은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텅 빈 심연과도 같은 눈빛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열렸다. 좋아요.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에 박성철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열어두었던 핸드백 안으로 조용히 손을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평범해 보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익숙한 번호를 눌러갔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수연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그 작은 불빛이 순식간에 면회실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어삼켰다. 박성철 중령은 여전히 그녀의 멱살을 움켜쥔 채였지만 그의 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가락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저 여자가 정말로 전화를 걸려고 하고 있었다. 박성철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저 근거를 알 수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지만 20년간 쌓아온 그의 오만함은 그 어떤 합리적인 의심도 묵살해버렸다. 그는 이 상황을 저 여자의 마지막 발악 혹은 히스테리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더욱 몰아붙였다. 진짜 거는 거야. 좋아. 어디 한번 걸어봐. 내 서방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도 구경 좀 해보자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나 아니면 국회의원 배지라도 달았어. 어디 내가 전화 한번 받아볼까. 그는 수연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듯 위협적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 전
수연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볍게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소음이 멎어버린 면회실 안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초이기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연결음은 단 2번 울렸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연은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지도 않은 채 조용히 스마트폰을 자신의 귀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반복해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침착하고 자연스러웠다. 응, 나야. 수연의 입술이 조용히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박성철을 상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음색이었다. 그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인지를 짐작하게 했다.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당신 부대에 잠깐 와 있어. 505 부대 면회실. 그녀의 말에 박성철의 눈썹이 꿈틀했다. 당신 부대라니 이건 또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가. 그는 헛웃음을 참으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는 멱살을 잡힌 채로 자신을 노려보는 박성철 중령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응, 여기 작전 과장이라는데. 이름이 박성철 중령이래. 그녀는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아주 명확하게 발음했다. 마치 상대방이 받아 적기라도 하라는 듯이. 그리고는 다시 한번 덧붙였다. 그래, 박, 성, 철. 맞춤법 틀리지 말고.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박성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의 태어남, 저 여유로운 말투, 저것은 결코 허세나 블러핑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연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을 살짝 풀었다. 수연은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다. 응, 맞아. 그 사람이 나를 조금 곤란하게 하네. 당신, 지금 바빠 회의 중이었어. 미안하게 됐네. 하지만 금방 끝날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마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남편에게 전화하는 아내의 목소리 같았다. 그래, 그럼 지금 바로 좀 와줄 수 있어. 응. 여기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천천히 와. 급할 것 없으니까.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박성철의 손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곧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때 다시 말씀하시죠. 쇼는 끝났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다시 핸드백에 넣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그녀의 그 태연함 앞에서 박성철은 자신이 지금껏 쌓아 올린 모든 권위와 위협이 한낱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켜 왔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다. 네. 내년.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박성철이 애써 태연한 척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지경이었다. 저 여자의 남편은 누구인가?
당신 부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설마 이 505 부대와 관련된 고위급 간부란 말인가? 하지만 그는 이 부대의 모든 대대장급 이상 간부들의 얼굴과 가족 관계를 꿰고 있었다. 저런 얼굴의 부인은 없었다. 쇼는 끝났나? 그래서 내 남편이 헬리콥터라도 타고 온다더냐. 그가 마지막 자존심을 쥐었자 내뱉은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면회실을 맴돌았다. 수연은 더 이상 그에게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박성철에게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한 모욕감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너더 노사도 드라꾸로 면회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누군가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저 대담한 여인의 허풍이었을까? 김민주는 차마 작은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작은아버지가 오셔서 이 상황을 제발 좋게 해결해 주시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바로 그때였다. 면회실 바깥에서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자동차 엔진 소리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승용차의 소리와는 달랐다. 육중하고 강력한 대배기량 엔진이 뿜어내는 낮고 위압적인 소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면회실 바로 앞에 멈춰섰다. 모두의 시선이 창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야 말았다. 면회실 앞에 멈춰선 검은색 대형 세단의 정체를, 유리에 부착된 성판, 신반, 그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4개의 별, 대한민국 국군. 대장 다정에게만 허락되는 지위의 상징이었다. 대한민국 국군 계급의 정점. 전군을 통틀어 단 8명에게만 허락된 살아있는 전설의 상징. 그 4개의 별이 밝힌 성판이 지금 505 부대 면회실 창문 너머에서 섬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면회실 안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박성철 중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홀린 듯 창가로 다가가 유리에 얼굴을 바싹 붙였다. 잘못 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환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냉엄한 현실이었다. 검은색 지휘 차량과 그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4개의 별. 특수전 사령관의 차량이었다. 말도 안 돼. 박성철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특수전 사령관, 특전 사령관님이 왜 여기에 이 시간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의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여전히 자신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수연의 얼굴. 그녀의 평온한 표정. 당신 부대. 박. 성. 철. 기다릴게.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의 뇌 속에서 섬광과 함께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아차리고 미친 듯이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끔찍한 감각.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수연의 멱살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아귀에 구겨져 있던 저 여인이 어쩌면 그의 손이 마치 불에 댄 듯 경련을 일으키며 떨어져 나갔다.
그는 저도 모르게 두어 걸음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아주머니, 옆였네. 그가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지휘 차량의 뒷문이 열렸다. 먼저 내린 것은 부관이었다. 그는 차문을 활짝 열고 부동자세로 섰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차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전투복. 가슴에는 그의 화려한 군 경력을 증명하는 훈장들이 가득했고, 어깨에는 방금 전 성판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4개의 별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다. 특수전사령관 이강혁 대장. 검은 베레에 살아있는 신하이자 전군이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지휘관.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전장의 적을 향해 돌격할 듯한 맹수의 눈빛으로 그는 면회실 건물을 노려보았다. 충성.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면회실 안팎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부동자세를 취하며 목청이 터져라 경례 구호를 외쳤다. 그들의 동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김민준을 붙잡고 있던 병사들 역시 황급히 민준을 놓고 경례 자세를 취했다. 박성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경례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이강혁 대장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군화가 아스팔트를 딛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강혁 대장은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박성철 중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박성철의 얼굴과 그가 방금 전까지 이수연의 멱살을 잡고 있던 그 더러운 손을 번갈아 보았다. 이강혁 대장의 눈빛이 지옥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성철은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감히 하늘 같은 사령관의 부인, 사모님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최정점에 있는 남자의 귀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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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성철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이강혁 대장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강혁 대장이 면회실 문 앞에 섰다.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이강혁 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놈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이다. 그 서늘한 예고에 박성철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면회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사람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나 징계가 아닐 터였다. 한 오만한 장교의 군 경력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무섭고도 철저한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다. 이강혁 대장이 천천히 면회실의 문 손잡이를 잡았다. 오래된 경첩이 마찰하는 소리와 함께 면회실 문이 안으로 열렸다.
이강혁 대장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실내의 공기는 액체처럼 끈적하게 변해 사람들의 폐부를 짓눌렀다. 그의 등 뒤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마치 그의 등장을 위한 무대 조명처럼 보였다.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고 움직이는 요새였다. 모든 병사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 기계처럼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감히 사령관의 얼굴을 향하지 못하고 바닥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이강혁 대장은 하늘이었고 그 하늘이 지금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강혁 대장은 바닥에 주저앉을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박성철 중령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박성철이 그 자리에 없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단 한 곳. 그의 안에 이수연이 서 있는 곳이었다. 이 대장은 수연의 앞에 멈춰섰다. 방금 전까지 전장의 신처럼 냉혹했던 그의 얼굴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거친 군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손길로 수연의 뺨을 감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 목소리는 오직 그의 아내에게만 허락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음성이었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내 꿋꿋했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자 긴장이 풀리면서 눈가가 파르르 떨려왔다. 많이 놀랐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이 대장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감히 그녀를 건드린 자에 대한 무서운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수연의 구겨진 옷깃을 손으로 부드럽게 펴주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그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아내의 안전을 확인한 이강혁 대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가 돌아선 순간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에 온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다시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은 가면처럼 변해 있었다. 그의 얼음 같은 시선이 마침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박성철 중령에게로 향했다. 철, 중령. 이 대장은 그의 이름과 계급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불렀다. 그것은 마치 사형수의 죄목을 낭독하는 집행관의 목소리 같았다. 그 목소리에 박성철은 헉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아니, 무릎이 저절로 꺾여 바닥에 처박혔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사령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성철이 엉망으로 울부짖으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빌기 시작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사모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개처럼 기라면 기겠습니다. 제발. 그의 비굴한 모습은 조금 전까지 거만하게 약자를 짓밟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의 애원은 이강혁 대장의 마음에 그 어떤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 대장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바닥에 기고 있는 벌레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입 닥쳐. 이 대장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박성철의 울부짖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내 놈은 네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르는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면회실 전체를 지배했다. 그 군복은 이 대장이 말을 이었다. 내게 국민을 위협하라고 국가가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 계급장은 내게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라고 선배들이 달아준 것이 아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성철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가장 서늘하고 잔인한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그리고 내 놈의 그 더러운 손은 감히 내 아내를 건드리라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성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군 생활, 그의 인생, 그의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끝장나고 말았다. 이강혁 대장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부관에게 명령했다. 당장 군사경찰 불러 저놈 끌고 가. 이미 대기 중입니다. 부관이 답했다. 그와 동시에 면회실 문이 다시 열리고 완전 무장한 2명의 군사경찰 MP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성철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사령관님, 안 됩니다. 사령관님, 박성철이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의 외침은 군사경찰의 손에 간단히 제압당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던 비명은 처절한 절규로, 그리고 마침내 의미 없는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이강혁 대장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중령, 박성철, 금일부로 내 놈을 보직 해임한다. 지금 즉시 내 놈의 모든 짐을 싸서 감찰부 영창으로 직행하도록 남은 군 생활 동안 오늘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군사 경찰들이 질질 끌려나가는 박성철의 등 뒤로 이강혁 대장의 섰을 퍼런 명령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오만했던 한 장교의 군 생활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완벽하게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면회실 안에는 통쾌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박성철 중령이 비명과 함께 끌려나가고 육중한 문이 닫히자 면회실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전의 공포스러운 침묵과는 그 결이 달랐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안도감의 침묵이었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다. 여전히 방의 중심에 서 있는 이강혁 대장과 그의 아내 이수연,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김민준, 일병. 그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강혁 대장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혁 대장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서 방금 전에 살벌한 분노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군을 이끄는 지휘관으로서의 깊은 고뇌와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면회실에 남아있는 다른 장병 가족들과 병사들을 향해 섰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던 베레모를 벗어 가슴에 댄 채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4개의 별이 빛나는 대장이 평범한 민간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이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장병들의 가족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하게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 군의 가장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점, 특수전 사령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모두가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몇몇 나이 지긋한 어머니들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이러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대장은 허리를 굽힌 채
말을 이었다.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박성철 중령이 보인 모습은 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지휘관인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는 허리를 들고 단호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마주했다. 오늘의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박성철 중령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군 내부에 혹시라도 존재할지 모르는 부조리와 잘못된 문화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약속에 사람들의 얼굴에 서려 있던 두려움과 불신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한 명의 불량 장교가 처벌받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지려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위협적인 권위보다 더 강한 신뢰감을 주었다. 공식적인 입장을 마친 이강혁 대장은 마침내 곁에 서 있는 조카 김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작은 아버지로서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민준의 어깨에 묵직한 손을 올려놓았다. 그 손길에 민준의 몸이 움찔 떨렸다. 그는 여전히 눈앞의 남자가 주는 위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민준아. 이 대장이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군대식의 딱딱한 관등 성명이 아닌 가족이 부르는 다정한 이름이었다. 많이 놀랐느냐? 그의 질문에 민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이 대장의 목소리에는 따스한 위로의 힘이 있었다. 오늘 일로 인해 네가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모욕감에 대해 내가 너의 작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너의 지휘관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는 조카에게도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민준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부족해서. 그가 말을 채익기도 전에 이 대장이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내 잘못은 조금도 없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히려 그 위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작은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았던 내 행동은 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남자로서 아주 늠름하고 자랑스러웠다. 나는 네가 내 조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 그 칭찬 한마디에 민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두려움, 억울함, 안도감, 그리고 자부심.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이 대장은 민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주변에 있는 다른 병사들을 향해 무심한 듯 말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내 책임하에 처리될 것이다. 김민준 일병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앞으로 그 누구도 오늘 일을 빌미로 김일병을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그의 군복을 벗겨주마. 그 말은 조용한 경고였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부대 내에서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터였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신병이 아니었다. 특수전 사령관이 직접 그를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이수연이 조용히 자신이 가져온 보온 도시락을 들었다. 그녀는 민준과 남편을 이끌고 면회실 한쪽 구석의 테이블로 갔다. 민준아, 앉아. 아무것도 못 먹었지. 작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싸왔어. 그녀가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들의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갔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평범하고 따스한 가족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이강혁 대장도 베레모를 벗어 테이블 위에 놓고 조카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거대한 폭풍을 잠재운 영웅들의 아주 소박하고 평화로운 식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면회실 한쪽 구석, 작은 테이블 위에서 조촐하지만 따뜻한 식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수연은 정성껏 싸온 도시락 반찬들을 조카 김민준의 밥 위에 살뜰하게 올려주었다. 이것도 먹어봐. 그리고 이것도. 훈련하느라 힘들 텐데 많이 먹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다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김민주는 밥을 입으로 가져가면서도 연신 작은어머니와 작은아버지를 곁눈질했다. 모든 상황이 아직도 꿈만 같았다. 조금 전까지 지옥도를 방불케 했던 이 공간에서 지금 자신은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겸상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전군이 우러러보는 전설적인 인물과 말이다. 이강혁 대장은 군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쳐둔 채 한결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가 조카를 챙기는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4개의 별을 단 사령관의 위엄이 아닌 가족의 평화를 되찾은 한 가장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먹어라. 작은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밥 사주는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해. 이 대장이 농담을 건넸지만 민주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밥을 삼켰다. 음식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들이었지만 무슨 맛인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이 대장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당신만 보면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이 나. 그의 시선은 아내인 수연에게 향해 있었다. 장인어른께서도 박성철 같은 저런 똥별들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지. 오히려 그들의 군복과 계급장이 부끄럽게 만드셨어. 그의 말에 수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분은 똥별이 아니라 진짜 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과 남편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듯했다. 작은어머니의 아버지, 그렇다면 자신의 외할아버지, 그는 어릴 적 사진으로만 배웠던 인자한 미소의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집안 어른들로부터 군인으로서 아주 훌륭하고 높은 분이셨다고 어렴풋이 들었을 뿐 그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작은 어머니가 오늘 보여준 그 놀라운 담력과 위엄은 단순히 특전사령관의 아내라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쪽 같은 군인 정신을 평생 지켜본 딸로서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자존심과 신념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녀는 권력에 기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불의에 맞섰다. 박성철 하나를 쳐내는 것으로 이 문제를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소. 이 대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저런 종양이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부대 어딘가에 썩은 토양이 있다는 증거야. 그 토양 자체를 갈아엎지 않으면 제2, 제3의 박성철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어. 그는 아내와 조카 앞에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빠른 시일 내에 전 특전부대를 대상으로 불시 감찰에 들어갈 생각이오. 특히 장교들의 병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폭언, 사적 지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거요. 병사들이 신원 노출에 두려움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시스템도 강화하고 장교 후보생 교육 과정에 인권 및 리더십 윤리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겠어. 그의 말에는 군 전체를 개혁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한 사건을 수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조직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참된 지휘관이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숟가락을 놓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짜 힘이란 박성철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주먹을 휘두르며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나오고 더 나은 조직을 만들려는 책임감에서 비롯되며 가족의 소박한 식사 자리를 지키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그는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값진 것을 배우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 대장의 부관이 조용히 다가와 귀갯말을 전했다. 복귀해야 할 시간이었다. 이 대장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준아, 면회 시간 다 끝났겠다. 이제 들어가 봐야지. 주말 잘 보내고 휴가 나오면 꼭 집으로 와라. 작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수연이 조카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 대장도 민준의 어깨를 한번 꽉 잡아주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부당한 일은 참지 말고. 알겠지? 그의 눈빛은 내가 뒤에 있다고 말하는 듯 든든했다. 세 사람이 함께 면회실을 나섰다. 그들이 지나갈 때 남아있던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시였다. 이 대장 부부가 지휘 차량에 오르고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다. 민주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따뜻한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군대에서 저런 분들 밑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는 늠름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의 내무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의 사건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다. 505 부대를 휘감았던 거대한 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 겉으로는 잠잠해진 듯 보였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다. 부대 내 모든 장병들의 화제는 단연 박성철 중령의 행방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박 중령이 그 자리에서 군복이 벗겨진 채 끌려갔다는 둥, 사령관이 직접 그의 뺨을 때렸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병사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다. 그 소문들은 하나같이 통쾌했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철저했다. 사건 바로 다음 날 부대 전체에 공식적인 공문이 하달되었다. 작전과장 박성철 중령. 금일부로 보직 해임 및 육군 교도소 미결 수용 상태로 군사재판 회부. 죄목은 직권 남용, 부하 및 민간인에 대한 협박 및 폭행 미수 등 무려 5가지에 달했다. 군검찰의 조사는 신속하고 자비가 없었다.
과거 그에게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까지 이어지면서 그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군사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는 결국 불명예 전역이라는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의 20년 군 생활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한때 부대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의 이름은 이제 절대 저렇게 되지 말자는 반면교사의 상징으로만 남게 되었다. 사령관 사모님과 오만한 중령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특전사 전체로 퍼져나가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이야기는 병사들의 입을 거치며 조금씩 각색되었다. 사모님이 사실은 전설적인 여군 출신이라는 둥, 손가락 하나로 박중령을 제압했다는 둥, 허무맹랑한 살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모두의 가슴에 똑같은 무게로 새겨졌다. 절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약자에게 함부로 갑질하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강력한 경고였다. 부대 내에서 박성철과 비슷하게 권위적인 행동을 일삼던 몇몇 간부들은 그 사건 이후로 거짓말처럼 행동이 바뀌었다. 병사들을 향한 불필요한 고함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눈에 띄게 줄었다. 모두가 몸을 사렸다. 언제 어디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사모님 같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김민주는 그 변화를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었다. 그의 군 생활은 그날을 기점으로 180도 달라졌다. 부대를 짓누르던 포갑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상호 존중과 건강한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박성철의 후임으로 온 새로운 작전 과장은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병사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참된 군인이었다. 이강혁 대장이 약속했던 불시 감찰 역시 실제로 이루어졌다. 감찰팀은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해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들부터 1:1 면담을 진행했다. 새로 도입된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묻혀있던 여러 부조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병사들은 군대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민준을 대하는 동료들과 선임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를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는 듯했지만 그가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거들먹거리거나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 새로운 형태의 존중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을 빽 좋은 놈이 아니라 올바르고 강직한 가족을 둔 본받을 점이 많은 동기로 인정해 주었다. 때로는 몇몇 동기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당한 일을 겪은 것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돼. 정식으로 보고하고 새로 생긴 제보 시스템을 이용해 분명히 해결될 거야.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병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개인 정비 시간이었다. 내무반에서 전투화를 닦고 있던 민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이름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작은 엄마였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잘 지내 밥은 잘 먹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수연의 목소리는 한없이 평온하고 다정했다. 그날의 폭풍 같았던 일은 그녀의 목소리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네, 작은 엄마. 저 아주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래, 다행이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고 훈련 받을 때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한다. 알았지. 그녀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조카의 안녕뿐이었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안부 전화에 민주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창문 너머로 평화로워진 부대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변화와 평화가 바로 이 다정한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왔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조용하지만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작은 엄마, 사랑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505 부대를 뒤흔들었던 그날의 사건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이 남긴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은 부대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부조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군인 정신과 상호 존중이 뿌리내렸다. 김민주는 이제 어엿한 상병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리숙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그는 누구보다 강인한 내면을 가진 군인으로 성장했다. 그는 새로 들어온 후임들에게 결코 불필요한 위압감을 주지 않았다. 대신 훈련이 힘들어 지쳐있는 후임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든든한 선임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생활관에서 한 후임 병사가 실수로 다른 선임의 전투복을 더럽히는 일이 벌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욕설과 함께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상황. 하지만 민주는 조용히 그 둘 사이를 중재했다. 김, 이병,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심하자. 괜찮아. 빨면 금방 지워질 거야. 박 상병님도 너그럽게 한 번만 이해해 주시죠. 그의 차분하고 합리적인 중재에 험악해질 뻔했던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졌다. 이제 부대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먹이나 고함이 아니라 대화로 푸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민주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한 사람의 조용한 용기가 하나의 조직 전체를 이토록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직접 목격했다. 그날의 작은 어머니는 조카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있었던 이수연은 다시 그녀의 평온한 일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 있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평일 오후, 그녀는 고즈넉한 전통 찻집의 야외 좌석에 앉아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고 잔잔한 미소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했다. 그때 찻집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학생이 쟁반을 들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 그녀의 테이블 옆에서 넘어질 뻔했다. 찻잔이 쟁반 위에서 위태롭게 덜컹거렸다. 학생은 사색이 되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수연은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온화한 미소로 그 학생을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학생, 다치지 않았어요. 놀랐을 텐데. 너무 걱정 말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학생이 쟁반을 바로 잡는 것을 도와주기까지 했다. 그 모습을 본 찻집 주인과 다른 손님들은 참 곱고 마음씨 좋은 분이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 누구도 저렇게 온화하고 평범해 보이는 부인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를 호령하는 사령관의 아내이자 단 한 통의 전화로 오만한 중령의 군 생활을
끝장내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진짜 힘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에 있었다. 그녀의 강함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미소 짓는 것에 있었다. 이렇게 한 오만한 권력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잊혀졌고, 조용했던 영웅은 다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그녀의 일상으로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목소리를 높이고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 진정한 강함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수연 여사처럼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 발휘하는 조용하지만 굳건한 용기가 진짜 강함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도 평범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내공과 따뜻한 용기를 숨기고 있는 진짜 영웅들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작은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과 따뜻한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더 흥미롭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